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대표팀 소집이 돼서 이제 최종 예선 경기를 하고 오면은 마치고 나면 전화가 와요. 그래서 오늘 대표팀 경기를 보고 사비 감독 직접 이제 시청을 하고 오늘 경기 너무 좋았다 라던가 이런 메시지를 이제 보낼 정도로 아시아에 있는 팀들의 경기들까지 다 챙겨 보시는 분이었고.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비 감독님이 우리 대표팀의 대표팀 경기력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던가요? 그때는 이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국제공항입니다. 저희가 사실 저희는 또 거짓말 할 수 없진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터뷰는 이미 끝났어요. 저희가 현재 울산 HD에서 활약 중인 2022 카타르 월드컵 한국 대표팀의 거의 간판 미드필더 중 한 명이었던 정우영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마치고 저희가 이제 또 샬럿을 떠나기 전에 공항에서 이렇게 인트로를 녹화를 하게 됐는데요. 정우영 선수 인터뷰, 저는 이번 인터뷰 컨셉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우영 선수의 어떤 역할과 포지션이 우리가 2022 월드컵까지 치르면서 그 능동적인 축구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체계적인 축구, 그리고 후방에서 플레이를 만들어가는, 세밀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축구, 킥으로 풀어가는 그런 축구, 그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정우영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축구에 집중된 능동적인 축구의 정의에 관한, 사실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글이나 또 우리 페어포인트 영상으로 늘 주구장창 뭔가 이게 화두처럼 우리가 던진 얘기죠. 능동적인 축구란 무엇이냐. 그리고 능동적인 축구라는 게 이 세계적인 강호가 하는 축구라는 그런 인식도 사실 많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을 이번에는 세르지오 코스타 코치도 아니고 벤투 감독님도 아니고 그 팀 안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정우영 선수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준우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셨다기보다는 촬영과 공동 진행을 해주셨고, 인터뷰 어떠셨나요? 저는 진짜로 늘 느끼는 거지만 저희 인터뷰 할 때마다 새로운 걸 많이 배우고, 저는 그전에 듣지도 못했던 디테일들을 많이 들으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자화자찬이군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인터뷰 내용이 베스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새로운 어떤 그런 정보와 어떤 그런 새로운 소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선수들에 대한 어떤 선수의 견해를 우리가 또 다른 각도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에서 좀 의미가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한 내용 이상으로 뭔가 색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오시는 인터뷰들이 있어서 그리고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배경을 좀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면, 카타르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사실 그때부터 저랑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교감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인터뷰를 진행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공감대, 제가 당연히 먼저 제가 제안을 했고 정우영 선수가 그걸 아주 감사하게도 받아주셔서 이번에 그 대화를 한 지 한 2년 만에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비 감독의 축구를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지배하는 축구고 주도하는 축구지만 능동적인 축구와는 다르다. 그 점유율 축구가. 점유율 축구라는 말은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벤투 감독의 한국 대표팀은 지배를 하는 축구는 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능동적인 축구를 했다라는 그런 비스무리한 얘기를 우리가 정우영 선수랑 같이 했는데 이거는 뭐 저희가 여기 앉아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인터뷰를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인터뷰를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우영 선수 인터뷰 한번 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페어포인트 인터뷰 6번째인가요? 네, 6번째. 6번째. 근데 이 선수랑은요, 저희가 처음이에요, 이런 거는.
거의 2년 동안의 기다림 끝에 뭐 기다림이라기보다는 타이밍을 보다가 드디어 약속이 잡혔습니다. 저희는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우리 울산 HD에서 지금 두 번째 시즌을 맞아서 K리그 진출이죠 사실. 네. 베테랑 선수지만 그리고 우리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2년 만에 16강 진출을 한 대한민국 대표팀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한 선수죠. 우리 정우영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우영 선수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제 한국 복귀한 지 복귀가 네. 아니죠. K리그 진출을 네. 하신 지 네. 한 1년 정도가 이제 지난 것 같아요. 좀 정말 오랜만에 국내에서 학창 시절 이후 처음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학창 시절 이후로 처음이죠. 네, 좀 어떻게 좀 지내고 계셨나요? 너무 궁금했습니다. 네, 일단은 대학교 이후로 한국에서 처음 이제 축구를 하면서 좀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좀 가족들이랑 또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해외 생활을 많이 하면서 좀 한국 생활에 대한 좀 이런 배고픔이나 그리움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K리그에서 언젠가는 좀 뛰어보고 싶다는 이런 게 가슴속에 항상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차에 이제 내가 더 늦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이제 울산과 얘기가 이제 좀 되면서 저도 좀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이제 제 고향이 울산이기도 하고 예, 부모님 뭐 가족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타이밍에 울산이 또 좋은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좋은 축구들을 보여주면서 아 나도 저기서 축구를 하면 그래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사실 물론 클럽 월드컵이라는 이 대회가 울산의 클럽 월드컵 자체의 의미가 당연히 크지만 사실 여기서 이제 내년에 이맘때쯤에는 이제 월드컵이 또 열리잖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이제 뛰어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제 지역별로 기후도 워낙 다르고 이동거리도 워낙 길고 하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하던 이제 선수들은 굉장히 좀 색다를 수 있잖아요. 미국에서 특히 대회를 치른다는. 근데 정우영 선수 사실 이런 습한 더위나 막 플로리다에서 경기하고 해보셨을 텐데 중동이나 이런 데서 많이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한국 선수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적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요? 미국에서 대회를 치르는 게. 이 날씨 자체는 국내 선수들이 뭐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제가 작년에 와서 이제 여름을 겪어봤는데 되게 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습도 자체는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그게 이제 선수들이 아예 적응을 못할 만한 습도는 이제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또 대표팀이 내년에 이제 월드컵을 치르게 되면 이 이동거리에 대해서 되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제가 러시아 월드컵 때 경험을 했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가 워낙 이제 크다 보니까 한 경기 할 때마다 이동을 해야 했고 비슷하겠네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반대로 카타르 월드컵을 이제 경험을 했을 때는 아 이게 이렇게까지 큰 거였구나라는 걸 또 몸소 한번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타르에서 이 작은 도시 속에서 이제 같은 호텔을 이제 한 달 동안 쓰면서 이제 회복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거는 특히나 좀 약팀들에게 조금 더 이제 뭔가 베네핏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동거리가 길어버리면 강팀들과의 이 격차를 저는 좀 줄이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제 그래서 좀 더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뭐 일본이나 모로코나 이런 팀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북중미 월드컵 때 좀 이런 이동거리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아마 많은 팀들이 어려움을 좀 겪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우영의 축구 인생은 어디까지 어느 지점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커리어는 지금 전후반으로 봤을 때 90분에 몇 분 정도 와 있고 스코어는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흔한 질문일 수는 있지만 정우영 선수가 이런 질문에 답하시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정우영 선수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저도 뭐 특히 요새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한 75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75분 이상은 된 것 같고
지금부터는 좀 1년 1년 이제 상황을 보면서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워낙 축구를 하는 게 좋고 아직도 네. 이제 프로 선수로서 뛰는 게 되게 행복하고 네. 좀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오랫동안 하고 싶은 마음이고 지금 이제 1년 1년 몸 관리를 좀 잘 하면서 이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 나머지 15분을 좀 저는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네, 네. 그거에 대한 요즘 이제 고민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울산에서 이제 올 시즌 이제 딱 거의 1년쯤 다 돼 가는데 이제 네. 좀 적응을 어느 정도는 한 것 같고 국내 무대에 대해서 네. 그래서 뭐 남은 이제 올 시즌 이제 또 클럽 월드컵 끝나면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일단 그것부터 이 6개월부터 잘 치르고 이제 나중은 나중에 생각하자라는 네. 지금 생각으로 지금은 예, 짧게만 보고 있어요. 이제 네. 너무 이제 길게 보면 또 그렇죠. 이제 네. 안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약간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저희가 시계를 살짝 돌려보자고요. 네. 정영훈 선수가 이제 좀 공부를 제가 해봤어요. 예. 처음에 교토상가에 가셨을 네. 때 2011년이었나요? 네. 그때 오키다케시 감독님이 네. 사실 그 전까지 일본이 16강 월드컵에 진출했을 때 2010년도에 그 월드컵 대표팀의 코치로 계신 맞아요. 분이었고 맞아요. 또 그 이후에 이제 주빌로로 임대 가셨을 때 네. 세키지카 다카시 감독님 네. 맞아요. 바로 그 전 연도에 우리랑 올림픽 3, 4위전에서 맞아요. 우리가 이기긴 했지만 맞아요. 그때 네. 감독님이셨고 또 그 이후에 감독님 정말 쟁쟁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뭐 비셀고베에서 정용 선수한테 주장직을 줬던 넬시뉴 열심히 감독님은 네. 그 정용 선수가 일본에 진출하셨을 때 J리그 올해의 감독상 받으신 네. 감독님으로 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경력을 보니까 맡으신 팀이 30팀이 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이제 장원영 감독님 중국에서 네. 워낙 저희랑 또 익숙한 감독님이고 네. 후안마리오 감독님 같은 경우는 비셀고베에서 워낙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네. 전략가, 지략가로 네. 알려져 있는 분이잖아요. 맨체스터 시티 수석 코치까지 하셨으니까 네. 최근에.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이제 제수알도 페레이라, 뭐 사비 감독, 하비 그라시아 감독 네. 다 정말 이 경험이 정말 풍부하고 톱 레벨을 지도해본 경험도 가지고 계신 그런 지도자님들인데 그 감독님들 거치시면서 어린 시절에 한국에서 성장한 정용 선수 좀 어떻게 성장을 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니요. 이런 질문을 이제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군요. 일단 저도 네. 한번 차분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좋습니다. 네. 네. 제가 오오키 다케시 감독님은 네. 진짜로 기억에 많이 남고요. 일단 처음 이제 프로 무대를 이제 경험을 하면서 만났던 감독님인데 일단 저는 축구에 대한 이 기본을 좀 다시 배웠던 감독님인 것 같아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분이고 뭐 감독님께서 뭐 많이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이나 기본기적인 부분을 다시 저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배웠다는 생각을 프로에 가서 그때 23살 때쯤 갔는데 그제서야 또 다시 배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예를 들어 말하자면 뭐 패스는 항상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된다라던가 그리고 뭐 킥을 할 때도 어떤 식으로 이렇게 깎아서 차면 이제 제대로 가는지 어떻게 날아가는지 패스를 어떤 터치로 할 때는 어떻게 가고 어떤 터치로 할 때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라서 다시 축구에 대해서 한 번 더 진짜 생각해 봤던 게 교토에서 그렇군요. 오키 다케시 감독이었고 그리고 넬싱요 감독님은 이제 그때 당시 J리그 최고의 감독님이셨죠. 네. 가시와 레이솔에서 이제 성공적인 이제 커리어를 하시고 갑자기 이제 고베로 오시게 됐는데 그분은 이제 좀 정신적인 부분에서 엄청 이제 좀 많은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고 뭐 저한테 주장을 맡겨주시긴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기억이 많이 남고 또 이제 뭐 장혜룡 감독님은 이제 한국 분이시지만 그러니까 한국에 많이 안 알려주신 분이신데 이렇게 볼 수도 네, 있죠. 한국에 많이 안 알려주신 분이신데 축구에 대한 공부를 저도 놀랄 만큼 축구에 대한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시던 감독님이셔서 이제 거기서도 또 새로운 3백에 대한 이제 개념이나 또 수비형 미드필더에 대한 개념을 또
새로 배웠었고, 네, 장혜룡 감독님이랑 있으면서 제가 감독을 했을 때는 좀 선수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고, 이제 또 기억에 남는 게 차비 감독. 차비 감독은 이제 저랑 이제 1년 동안 같이 선수 생활을 하다가 바로 감독이 됐는데, 뭐 처음에는 사실 좀 어색했죠. 이제 같이 1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같이 미드필더로 뛰던 선수였는데, 그리고 감독이 바로 돼서, 근데 저는 정말 놀랬던 게 감독이 되자마자 정말 감독이 될 준비를 이미 다 끝내놨다는 생각이, 선수를 하면서 이미 다 끝내놨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완벽하게 이제 감독의 역할을 하는 거 보고, 이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제가 보는 사람 중에 축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이제 축구 가족 말고는 사실 저는 뭐 관심도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대표팀 소집이 돼서 이제 최종 예선 경기를 하고 오면은 마치고 나면 전화가 와요. 그래서 오늘 대표팀 경기를 보고 사비 감독 직접 이제 시청을 하고 오늘 경기 너무 좋았다 라던가 이런 메시지를 이제 보낼 정도로 아시아에 있는 팀들의 경기들까지 다 챙겨 보시는 분이었고.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비 감독님이 우리 대표팀 경기력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던가요? 그때는 이제 벤투 감독님 시절이었고, 이제 우리가 좀 주도하는 축구를 이제 아시아 예선에서는 우리가 주도하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차비 감독님도 당연히 이제 벤투 감독님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적으로 이제 아마 뭐 비슷한 부분이고 자기도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더 그런 표현을 하시지 않았나. 인상적으로 봤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리아전이었던 것 같은데. 월드컵 최종 예선이요? 최종 예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때 괜찮은 경기를 했었던 것 같고. 2대1로 이겼었던 경기죠, 저희가. 홈에서 2대1로 이긴 경기였던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 결승으로 이긴 경기였습니다. 기억력이 다 기억하고 먹고 사는 게 그건데요. 바로바로 나올 줄 몰랐네. 그때 사실 경기력은 좋았는데 갑자기 막판에 골을 먹어가지고 이거 뭐지? 왜냐면 그 전 두 경기가 사실 불안했었던 상황이라 이거 큰일 났네 싶은 상황에서 다행히 막판에 골 넣고 이겼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랬던 경기였고, 차비 감독님 밑에서는 전술적인 디테일에 대해서 좀 제일 많이 배웠던 것 같고, 이제 그분이 내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바르셀로나에서 축구를 본인이 하던 축구를 이제 우리한테 접목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르디올라 감독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했고, 그래서 거기서 밑에서 또 한번 이제 6번 수비형 미드필더에 대한 역할과 제가 또 센터백도 많이 봤거든요. 그때. 그래서 센터백에 대해서도 좀 그런 어떻게 빌드업을 할 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어떤 걸 먼저 봐야 될지, 그리고 어떤 선수가 압박이 왔을 때는 어디가 비고 스트라이커가 압박이 오면 어떻게 치고 나가야 될지, 뭐 이런 세세한 개념들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그리고 후안 마리우 감독은 가장 궁금합니다. 후안 마리우 감독은 저도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되게 이제 그분이 그때 당시에도 아마 맨시티에서 이제 수석 코치를 하시다가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복귀. 다시 복귀를 하셨죠. 하시다가 오셨을 때도 이제 저희는 되게 궁금증이 많았어요. 그래서 차비 감독님이랑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이디어는 되게 비슷했어요.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맨시티가 하는 이제 골키퍼가 한 칸 올라와서 풋백을 만들고, 그럼 숫자가 한 명이 더 많아지니까 중원에서 더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프리맨들 위치를 어떤 위치를 이제 프리맨으로 봐야 되고 어떻게 이제 거기를 공략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는 분이었는데 훈련 방식은 아예 정반대였어요. 차비 감독은 이제 되게 훈련을 이제 경기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빌드업 훈련을 차근차근 하는 사람이었고,
후안 마리오 감독은 비디오로 먼저 설명을 정말 길게 하고 나가서도 이제 본인이 설명을 하면서 이제 교수님 같은. 네, 교수님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경험이었죠. 예, 예, 또 새로운 경험이었고, 근데 아이디어는 정말 뭐랄까 차비 감독보다도 더 많지 않나라고 느낄 정도 약간 연구 과학자 같은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그래서 대신에 좀 약간 성격은 좀 괴짜 같고 약간 재밌고 그래서 뭔가 평소에는 그냥 할아버지 같은 느낌인데 이제 축구 이제 훈련장에만 딱 들어갔을 때는 진짜 약간 또 눈빛이 변하고 약간 그래서 뭐 여러 감독들 더 그 외에도 많은 좋은 감독들이 있었지만 여러 감독들을 거치면서 정말 뭐랄까 좀 축구에 대해서 제가 어릴 때 축구를 배웠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20대를 넘어오면서 제가 그 감독들을 거치면서 함께 하면서 이제 또 축구에 대해서 다시 새로 다시 배운다는 예,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감독이라는 자리가 축구만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리더로서 선수들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그런 것도 많이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네. 이렇게 여러 환경 그리고 여러 감독, 팀 그리고 나라들을 경험하셨는데 그걸 겪으면서 해외 진출을 비슷하게 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네. 가장 그런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는 선수로서의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수로서의 덕목. 저는 우선은 지금 한국에 와서도 어린 선수들한테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기회가 있다면 해외로 하루라도 빨리 나가는 게 이제 하루라도 빨리 나가면 이제 선수로서 성장하는 계기가 그게 꼭 유럽 진출이 베스트겠지만 이제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아시아 내에서든 어디든 이제 해외로 나가면 그만큼 선수로서도 그리고 시야도 넓어지고 인생을 봐서도 그 사람으로서도 배우는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어린 선수들한테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해외 진출을 하면서 이제 가장 좀 처음에 어려웠던 건 당연히 이제 언어였어요. 네, 언어였는데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뭔가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라서 처음에는 그 선수들과 가까이 이제 다가가서 다른 언어를 쓰는 선수들과 친하게 지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처음에 일본 진출을 했을 때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때는 제가 어려서 그랬는지 몰라도 일본어를 이제 배우려고 공부를 하려고 이제 시작을 하니까 좀 빨리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제일교포 선수가 한 명 있었어서 네네네. 그 선수 북한 국가대표로도 뛰었었던 선수 아니었나요 그때? 그 친구 말고 이제 다른 어린 선수였었나요? 선수가 한 명 있었는데 그렇군요. 예. 제일 교포인데 뭐 항상 이제 1억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숙소에서 낮잠을 이렇게 처음 1년차 때는 숙소에서 지냈는데 숙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날씨가 좋아서 제가 창문을 열어놨었는데 갑자기 이제 애국가가 어디서 이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애국가를 부르고 있는데 직접 육성으로요? 네, 육성으로 이제 잠결에 그게 들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한국인가 일본인가 이제 그러다가 깼어요. 근데 이제 깨보니까 바깥에서 이제 애국가가 들리고 이제 내가 봤더니 이제 어떤 친구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이제 꿈인 줄 아셨겠어요? 꿈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일어나 보니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보니까 어떤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나가면서 유스 선수였어요. 나가면서 애국가를 막 부르면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친구가 너무 궁금해서 이제 그 통역한테 쟤 뭐냐, 쟤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서 그때는 저희 프로 선수라고 유스 선수들하고 좀 이렇게 가까이 지낼 수가 없는 이제 구조였는데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좀 가깝게 지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속에는 이제 한국 피가 있다. 그래서 이제 너랑 나랑은 이제 뭐 동료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이제 한국 분이셨는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대세 선수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 건가요? 그렇긴 한데 네네. 또 한국말은 아예 못해요. 아, 예, 그 친구가 그렇군요. 그냥 아예 일본에서 완전히 이제 그렇게 이제 근데 이제 항상 뭔가 가슴 속에는 또 한국이 네, 있었던지 네, 이제 네. 애국가를 막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친해지면서 이제 언어가 이제 급격하게 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적응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 처음에는 이제 언어도 안 되고 제가 이제 대학생에서 이제 프로 진출을 했을 때는 그 선수들도 좀 처음에는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언어가 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저도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경기장에서도 좀 뭔가 이 일본 선수들이 안 하는 플레이를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선수들한테 좀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적응을 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언어고 이제 그 덕목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친화력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운동장 바깥에서 이런 친화력이 네.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운동장이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깥에서의 선수들과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운동장에서도 절대로 힘들겠죠.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조금 이제 친하게 지내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언어도 내가 잘 못하지만 먼저 하려고 노력을 하면 이 친구들 입장에서도 아, 이 친구가 이제 잘 못하지만 노력을 하는구나, 다가오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경기장에 들어가서도 패스를 나한테 안 줄 거를 하나를 더 주려고 하고 뭐 그런 게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도 언어랑 친화력이고 두 번째도 언어랑 친화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가서 친하게 지내라. 선수들과 잘 지내야 경기장에서도 나타나고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뭐 생활 면에서는 제가 워낙 그냥 집에 있는 걸 좋아해서 그런 부분도 저는 사실 되게 뭐 저한테는 중요할 이제 수 있죠. 돌아보면 되게 그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막 바깥에 이제 뭔가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다면 이제 어떤 도시에 갔을 때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중국이나 예를 들어 사우디나 이런 이제 바깥에 환경이 좀 안 좋은 도시에 갔을 때는 제가 뭐 항상 거의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크게 이제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중요했던 것 같고. 현지적으로 그냥 집에서 다 하신 거군요. 그렇죠. 집에서 다 했고. 그 대신에 좀 저는 이제 축구적인 환경 인프라에 대한 스트레스는 조금 받는 편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안 좋았던 때에서는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정우영 선수가 방금 인터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까지 활약한 소속팀들이 쭉 있잖아요. 네네. 사실 그 팀들 중에 알사드 그리고 울산을 제외를 하면은 나머지 팀들은 사실 우승 후보라고 꼽힐 만한 팀들은 아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뭐 저도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팀들이 이제 이 중계가 잘 되지 않는 리그들도 있었기 네, 때문에 네, 제가 네. 있는 데는 주도적인 축구를 대체적으로 다 시도하는 팀이었던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하는 뭐 맨시티나 바르셀로나 이런 팀들은 이제 상대를 압도하기 때문에 주도를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잖아요. 네. 경기를 할 때. 네. 그렇지만 매 경기를 주도권을 쥐지 못하는 팀이 주도적인 축구, 능동적인 축구, 이제 김판공 감독님이 늘 말씀하시는 그 능동적인 축구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팀들이 구사하는 이 능동적인 축구, 주도하는 축구는 좀 어떤 축구라고 얘기를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바르셀로나나 맨체스터 시티의 80% 점유율의 주도적인 축구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야, 질문이 어렵네요. 제가 한번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아까 이거를 봤는데도 네. 저희는 이 선수를 곤란하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근데 좋아요, 저는. 이런 질문. 그래서 정우영 선수 인터뷰를 요청한 겁니다. 저는 정말 좋아요. 이런 대화를 하는 것도 좋고. 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알사드와 울산을 제외한 다른 팀들에서도
그런 축구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밑에서부터 빌드업을 하고 주도하는 축구를 하려고 했던 팀들에 항상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역할들을 좀 맡아왔던 것 같은데 능동적인 축구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단어 자체가 이제 능동적이다라는 말은 이제 자유롭지만 어떻게 보면 뭔가 정해진 게 없는 약간 능동적인 이제 좋게 말하면 자유로운 축구고 이제 이걸 좀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이제 뭔가 정해진 게 없는 축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일본 이제 빗셀 고베에서 뛰었을 때랑 주빌로 이와타에서 뛰었을 때는 감독님들이 이제 바르셀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던 감독님이 계셨고 주빌로 이와타 있을 때는 그때 한창 유행했던 유벤투스가 썼던 이제 3-4-3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원볼란테 역할을 했었는데 콘테 감독의 축구를 좋아하셨나? 그 그때 시절이면 아마 콘테가 아니었을까 예상이. 그런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감독님이 이제 유벤투스 경기를 항상 보여주면서 제 원볼란치의 위치에 대한 이제 새로운 개념을 좀 많이 배웠는데 이제 공에 너무 보통의 이제 볼란치들이 공에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어느 정도 수비와 떨어진 곳에서 이제 받으면 이제 공간이 열린다라는 그런 개념을 좀 배웠던 감독이었는데 제가 차비 감독님을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분의 스타일은 능동적인 축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선수들의 포지션을 좀 잡아주는 스타일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항상 말씀하셨던 게 그 자리에 누가 거기에 서는 거는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있어라 라고 이제 항상 얘기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스트라이커 자리에 공격형 선수가 올라갔다가 스트라이커 자리랑 바뀌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리고 윙어 선수들이 사이드에 항상 이제 벌려 있기를 원하셨는데 그 자리에 뭐 10번 자리에 있는 선수랑 바뀌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 자리에 항상 있어라라고 하는 이제 포지션은 지켜줘야 된다. 그 부분은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랑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 저한테 센터백 역할을 맡겼을 때 저한테 공을 항상 치고 나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상대 공격수 한 명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한테도 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 명 올 때까지 치고 나와서 이 공격수가 이쪽을 막고 오면 줄 데가 없으면 한 번 더 친 다음에 너가 보지도 않고 절로 때려도 그러니까 항상 왼쪽 윙은 항상 라인을 타고 있을 거다 라는 개념을 이제 저한테 항상 심어줬어요. 그리고 왼쪽 윙한테는 어떤 상황이 되든 좁히지 말고 벌려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가 치고 나오다가 옵션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라. 너가 킥력이 좋으니 치고 나오다가 어떤 줄 데가 없는 옵션이 나오면 보지도 말고 때려라라고 하면은 거기에 어김없이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잡아주는 이제 감독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능동적인 축구가 아니라 되게 뭐랄까 전술적인 축구였던 것 같고요. 사비 감독님께서 이제 정우영 선수를 굉장히 신뢰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김판공 감독님과의 인연이 이제 깊으신 벤투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 능동적인 축구라는 것과 링크가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한국 감독님을 하실 때. 그럼 벤투 감독님이 대표팀에서 추구한 그 어떤 주도하는 축구, 볼을 점유하는 축구와 사비 감독님의 알사드에서 정우영 선수한테 가르쳐 주셨던 그 축구는 거기에서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그렇게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방금 차비 감독님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스타일이었고 벤투 감독님은 이제 추구하는 방향은 비슷했지만 이제 거기서 뭔가 자율성을 좀 더 많이 주셨던 그래서 그게 아마 좀 능동적인 축구에 좀 가까울 것 같아요. 이제 어떤 포지션의 틀을 잡아놓고 우리는 이제 상대가 뭐 내려서 있든 올라서 있든 짧은 패스와 이제 우리가 주도를 하면서 갈 거다라는 이제 메시지는 주지만 그 안에서는 이제
선수들의 대신에 그런 연습은 정말 많이 했어요. 반복된 훈련을 많이 하고 이제 반복된 그러니까 틀에 잡힌 훈련이 아니라 던져주고 이제 계속해서 선수들이 이제 우리가 호흡을 이제 경기장에서 훈련장에서 호흡을 맞추는 훈련을 정말 반복된 훈련을 많이 하면서 그런 좋은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벤투 감독님의 스타일이 조금 더 능동적인 축구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그 김판곤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런 능동적인 축구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고 또 예를 들어서 카타르 월드컵 이제 강팀들이랑 했을 때는 또 우리가 조금 축구가 또 바뀌기도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능동적인 축구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길은 똑같지만 방법은 조금 바뀔 수 있고 그 안에서 뭔가 선수들이 자유롭게 좀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감독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 정우영 선수가 그래서 뛰시는 포지션을 보면은 6번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거 들으면 문제 해결을 많이 해야 되는 포지션이잖아요. 본인이 생각하실 때 그 6번의 이상적인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자신이 플레이해야 팀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6번 자리 이제 제가 뭐 이제까지 축구하면서 제일 오랫동안 해왔던 자리인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이제 주변의 선수들을 도와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운데 중심에 있기 때문에 수비 라인을 첫 번째로 도와야 되고 공이 사이드로 갔을 때는 그 사이드의 선수들이 고립되지 않게 이제 중앙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줘야 되고 공이 공격수로 갔을 때는 그 전에 이제 제가 잘 운반해서 이제 공격수로 넘겨주는 역할을 또 해줘야 되고 이제 공이 공격수로 갔을 때는 이제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또 하고 받쳐주면서 뭐 역습에 대한 대비도 이제 해야 되고 되게 여러 가지 많은 역할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뭔가 좀 도우는 역할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뭔가 공격수들처럼 이제 빛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 선수들이 빛날 수 있게 도와야 되는 역할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요새 특히나 뭔가 현대 축구에서 조금 더 이제 6번 자리 선수들이 이제 많이 좀 중요성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옛날보다는. 그래서 뭔가 6번 선수들에게 좀 더 역할이 더 많이 부여되는 것 같기도 하고 더 많은 요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움이나 뭐 이런 부담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숙제는 이제 지금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내기 위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정우영 선수가 비셀 고베시를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김승규 선수도 있었고 월드컵 가실 때 러시아 월드컵 가실 때 그때 그 팬들이 출정식을 해줬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엄청 거대하게 그걸 해줬던 어떻게 아세요? 제가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을 너무 신기해서 저는 왜냐하면 그게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한테 그렇게 해주셨다 그게 신기했던 게 아니라 일본 외국인 선수를 그렇게 월드컵을 가는 거를 축하해주는 이벤트를 한다는 게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게. 정우영 선수 경험하신 일본 축구 문화는 좀 어땠나요? 일본 축구 문화는 되게 제가 K리그를 경험하기 전에 처음으로 이제 프로 생활을 이제 한 게 일본이라서 되게 좀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좀 팬분들의 이제 뭔가 그런 열정?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이제 훈련장에서 이제 매일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훈련을 하는데도 팬분들이 엄청 많이 이제 찾아오세요. 그리고 훈련이 끝나면 그분들은 이제 저는 제가 궁금했던 게 이제 저기 오시는 팬분 저희가 오전에 훈련을 하는데 오시는 팬분들은 일을 안 하시나?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오전 시간에 이제 똑같은 분들이 매번 저희들의
뭐 똑같은 분들 항상 아니겠지만 진짜 많은 분들이 항상 와서 훈련을 관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화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되게 뭔가 프로 선수로서 되게 좀 뿌듯하기도 하고 뭔가 좀 즐거웠던 그런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항상 뭔가 사인을 받을 때도 항상 줄을 이렇게 딱 서서 되게 좀 예의 바르게 이제 예의 바른 팬 문화였던 게 이제 항상 좀 기억에 많이 남고 그때도 이제 출정식을 이제 저희는 이제 몰랐거든요. 이제 그게 월드컵 가기 전 마지막 경기 홈 경기였는데 이제 그렇게 경기가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걸개를 이렇게 걸면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감동을 많이 받았었고 이제 외국인 선수지만 이렇게 뭐 국적을 떠나서 좀 이제 우리 팀 선수에 대한 이제 애정이 이렇게 높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감동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아쉽게도 이제 제가 그렇게 뭐라 그러지 출정식에 그렇게 이제 세레모니를 하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또 그 돌아가시질 월드컵 못하는 상황이었군요. 끝나고 또 알사드로 이렇게 이적을 하게 돼서 그게 참 고별식이 됐네요. 고별식이 된 것 같아서 좀 그게 좀 마음에 고베 팬분들한테도 좀 마음에 많이 남았었고 일본어 자막 달아야겠네요. 이거. 이거는 100%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좀 가슴 속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베는 항상 뭐 제가 뭐 국적을 떠나서 제가 가장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항상 좀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었던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고베가 이제 울산에서 원정 경기를 왔었는데 경기가 끝나고 이제 팬분들한테 찾아갔었는데 이제 인사를 하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갔는데 갑자기 제 유니폼, 그러니까 제가 멀리서 봤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막 뛰어서 이제 가는 도중에 이렇게 딱 봤는데 이제 제 유니폼이 이제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울컥하셨나요?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서 좀 울고 싶지 않았는데 좀 눈물이 나면서 아직도 그래도 기억해 주시는 분들 많구나. 그리고 응원가를 불러주셨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때 예전에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미안함과 고마움이 같이 있는 팀인 것 같아요. 고베는.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황인범 선수, 제가 황인범 선수 얘기 웬만하면 줄이려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선수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거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예전에 월드컵 하기 전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게 정우영 선수가 황인범 선수한테 경기하기 전에 너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이 말을 늘 해줬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축구를 했을 때를 생각을 하면 그 옆에서 같이 뛰는 친구한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 국가대표 레벨은 다르다는 걸 제가 이해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좀 그런 말씀을 후배한테 하신 걸까요? 이 황인범 선수는 지금은 이제 워낙 경험도 많고 이제 명실상부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지금 미드필더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대표팀에서 중심축으로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인범의 이제 그러니까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경기의 스타일이나 이런 게 많이 이제 달랐어요. 그래서 이 황인범 선수의 이제 대표팀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옆에서 가장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인범이랑 호흡을 맞추면서 가장 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의 장점을 이제 저는 최대한 살리는 게 이제 팀이 사는 길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했었고 뭐 그렇게 근데 뭐 큰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너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이제 이 팀이 이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거니까 이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대신에 우리가 뒤에서 너가 뺏겨도
괜찮다. 수비 안 내려와도 이제 뒤에서 이제 수비들이 이제 알아서 이제 한 발 더 뛰어서 이제 수비를 해줄 거니까 그런 의미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임범이는 멘탈적으로도 되게 네. 강한 선수고 네, 좀 남다른 네, 선수인 것 강한 같다는 선수고, 느낌을 받습니다. 네. 항상 좀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 선수였어요. 그래서 뭔가 좀 축구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네. 좀 대화를 많이 나눴었던 선수라서 그렇군요. 네. 그 최종에서는 조금 뭐랄까 저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한 번 겪어봤었기 때문에 네. 이제 임범이한테 조금 더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자유롭게 해라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벤투 감독님과 네. 인터뷰를 할 네.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 자리에서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 네. 정우영 선수는 이제 커렉트 가이다. 올바른 네. 사실 하나의, 굿가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렇죠. 많이 들어도 좀- 코렉트 가이라는 말은 사실 흔치 않은 네. 표현이잖아요. 그러게요. 저도 어떤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정우영 선수에 대해서 하셨을까요? 코렉트 가이는 사실 굉장히 유니크하거든요. 그렇죠. 표현 자체가. 그 미국에 계신 분으로서 네, 그게 정확히 어떤 유형 그러니까 제가 번역을 저도 네. 되게 고민했어요. 그 네, 자막을 네. 어떻게 달아야 네. 될까? 제가 생각한 또 코렉트 가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네, 때문에 네. 올바른 친구라고 올바른 저는 친구다. 썼거든요. 네. 저도 그 세르지오랑 가끔 이렇게 연락을 네, 하고 네, 네. 벤투 감독님랑도 연락을 하는데 이렇게 네. 자주 연락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네. 그 세르지오가 이제 연락이 와서 파울로가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너 얘기를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링크를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 그래서 먼저 보셨군요. 네. 그랬군요. 먼저 본 건 아니었고 네. 이제 인터뷰가 나왔을 때 네. 이제 봐라.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봤는데 네,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이제 뭐 예전 생각도 나면서 이제 되게 뭐 벤투 감독님은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 당시 대표팀을 같이 했던 선수들한테 되게 가슴속에 많이 남아 계시는 분이라서 항상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코렉트 가이를 어떤 의미로 얘기했을지는 뭐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고참 선수로서 뭔가 저는 근데 좀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뭔가 해야 될 말은 좀 해야 되는 뭔가 솔선수범하는 그런 거를 말씀. 솔선수범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스타일은 제가 아닌데 네. 이제 그냥 해야 될 말은 꼭 해야 되는 네.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때로는 이제 팀에 네. 이제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 고참 선수들끼리도 뭔가 이제 협회에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대표팀에 어떤 뭐 필요한 게 있다거나 선수들이 이러이러한 게 필요한데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뭐 이렇게 요청을 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야 될 말은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건지 말씀을 하셔서 네, 굉장히 크겠네요. 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좋은 말이니까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정우영 선수가 국가대표로 굉장히 오래 네. 뛰시면서도 해외에서 늘 활약을 하셨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정우영 선수의 경기를 매주 보시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에 울산법 물론 작년에 이제 시즌을 좀 일찍 마감을 하시긴 네, 했지만 이제는 정우영 선수가 활약하는 매 경기를 국내 팬들은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됐잖아요. K리그로 네, 오셨으니까. 이제 한국에서 매주 경기를 하는 모습을 팬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게 됐는데 네. 좀 여전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선수를 아까 75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떤 90분이 됐을 때 이게 추가 시간까지 다 끝났을 때 연장까지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어떤 선수를 기억되고 싶으신지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네.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냐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국내 팬들 앞에서 매 경기 이제 경기를 이제 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대한민국 선수로서 네. 뭐 이 축구 선수로서 대표팀 선수를 생활을 오래 했던 선수로서 뭐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고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K리그에서 지금 경기를 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항상 즐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75분 이상은 이제 된 것 같은데 그래도 15분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날 수 네, 있잖아요. 많은 일이 일어날 네,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뭐 제가 1년을 더 하게 될지 2년을 네. 더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항상 느끼는 걸로는 한 경기 한 경기가 되게 소중한 것 같은데 K리그에서도 한 경기 한 경기를 그냥 뭔가 좀 그냥 이렇게 의미 없는 경기로 넘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지금 또 다른 그래서. 한 경기로만 네, 남겨두고 네, 싶진 네, 않은. 네. 그래서 뭐 20대 때는 정말 경기를 너무 많이 뛰어서 뭐 경기가 너무 많아서 네. 지칠 때도 있었고 막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뭐 경기에 못 나갈 때도 시즌 초에 좀 이렇게 못 나갈 때도 있었고 뭐 교체로 뛴다거나 아니면은 교체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도 좀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거와는 관계없이 이제 제가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하고 싶고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은 이제 그런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울산에서 이번 시즌 한 경기 한 경기를 치르면서 뭐 내년에도 제가 울산에서 계속 경기를 뛰고 있을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선수로 남고 싶냐라는 질문에 이제 대답을 좀 해보면 그냥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는 선수였다라는 거를 좀 라는 거가 제일 바라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한 경기 한 경기 뭔가 의미 있는 좀 경기를 하면서 좀 결과를 좀 남기고 싶고 그 다음은 그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올 시즌을 그냥 최대한 잘 마무리하고 부상 없이 뭔가 제가 좀 즐겁게 경기장에서 저는 좀 즐거운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선수가 즐기지 못하면 저는 관중들도 즐기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20대 때는 잘 안 됐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의 가치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